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세 번째 수업 시간이죠.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꿈, 아름다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열정을 한번 다 쏟아봅시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 5단계에 관한 얘기 우리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 나눠봤는데 이제 프로이트는 심리 성적 발달 단계라는 얘기 했었죠. 자, 심리 성적 발달 단계. 자, 심리라는 말, 똑같은 말이 정신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인간 정신은 성적 요인, 그렇죠. 이 성적 요인을 프로이트는 리비도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리비도. 자, 그래서 리비도가 일생을 거치면서 어느 일정한 시기에 신체의 일정한 특정 부분에 머무르게 되고 그 머무르다가 어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 의해서 인간의 정신, 즉 성격이 만들어진다라고 프로이트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총 5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나이, 그 다음에 내용까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랬죠. 자, 0에서 1세, 1에서 3세, 3에서 6세, 6에서 12세, 12에서 몇 세? 20세까지. 그래서 총 몇 단계? 5단계를 나눴다. 그래서 5단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0에서 1세를 뭐라고요? 구강기. 1에서 3세를 항문기. 3에서 6세를 남근기. 자, 6에서 12세를 잠복기. 또는 잠재기라고 얘기했었죠. 자, 12에서 20세까지를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걸 이제 생식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구강기는 리비도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입에 가 있는 거죠. 항문기는 항문에 가 있는 거고, 남근기는 남녀의 생식기 부분에 가 있는 거고요. 잠복기라는 것은 리비도가 잠깐 쉰다, 숨어져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생식기라는 것은 리비도가 온몸 전체에 이렇게 퍼져 있다, 온몸 전체에 리비도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 그래서 총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프로이트의 이 심리성적 발달 단계 이론에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느냐? 프로이트는 전생애적 발달을 얘기하지 않고 몇 살까지? 자, 20살까지, 그러니까 20살 때까지의 발달 단계만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인간 성격의 발달이 20살을 전후해서 아예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완성 얘기, 그러니까 발달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프로이트는 0에서 1세, 1에서 3세, 3에서 6세에 해당하는 이 남근기까지를, 즉 보통 우리 초기 아동기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를 성격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이 3에서 6세 남근기라고 얘기했다. 자, 기억을 꼭 해두십시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서 공부하셨던 우리가 그 프로이트의 그 구조적 관점, 그렇죠? 원초와 자아, 초자 이런 순서대로 발달이 되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랬었을 때 이 구강기 때 원초화라는 것이 원초화는 가지고 태어난 거라 그랬죠. 이 구강기 때 주로 원초화에 의한 본능적 행동을 인간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기 때 와서 이 원초화에서 분화된 자아가 완성이 되어지고, 더 중요한 거 남근기 때 뭐가 완성돼요? 초자아가 완성되어진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십시다. 정리됐나요, 여러분? 자, 요 내용들 머릿속에다 완전히 담은 상태에서 교재 있는 내용 볼게요. 자, 보면은 구강기 0에서 1세 리비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구강, 입, 혀, 입술에 집중되어져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고착 시의 성격 유형입니다. 고착이란 말 우리 이전 시간에 공부하셨었죠. 리비도가 이 구강기 때 리비도는 입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0에서 1세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리비도가 1세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2세가 됐는데도 3세가 됐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구강기 때 고착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 고착 현상은 이후 성인기가 되었었을 때의 어떤 병리적 성격, 역기능적 성격을 만드는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보면은
자, 구강기 때 고착되는 성격 유형이 이제 두 가지, 즉 역기능적 성격이 두 가지인데 그것이 구강 수동적, 그다음 구강 공격적입니다. 구강 수동적이란 건 무슨 소리냐면은 과도하거나 역으로 너무 부족한 시기가 주어지면 형성이 되어진다. 자, 0에서 1세니까 이때 시기라는 거, 영아들이죠. 우리 영아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 애기들, 그렇죠. 이 영아들의 시기는 엄마의 모유, 젖이죠. 그렇죠. 이 젖을 너무 많이 먹거나, 그렇죠. 또는 너무 적게 자신의 욕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젖의 이 제공량이 적었었을 때 그때 이 구강 수동적 성격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구강 수동적 성격은 성인기가 되었었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냐 보니까 수동적 인간 또는 미성숙적, 남한테 의존하고 남한테 잘 속는 이런 성격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자, 반면에 구강 공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치아 형성으로 깨물고 뜯는 행위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했는데, 자, 치아 형성이란 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때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전이가 나오죠. 그렇죠. 전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구치가 나오질 않고 이제 전이가 나오는데, 사실 0에서 1세 사이에 아이들이 먹을 음식이란 건 사실 젖이죠. 젖입니다. 젖이나 또는 뭐 가공되어진 우유 같은 것을 먹죠. 이때 자작하는, 즉 씹는 이 치아의 기능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용하는 것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주로 이때 아이들은 빠는 걸 통해서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작, 즉 씹는 기능을 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엄마가 젖이 부족하다든지 젖 공급을 제대로 안 해줬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식이 중에서 자작이 필요한 음식물들, 뭐 밥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작을 통해서, 저작을 통해서 이제 씹는 기능을 통해서 먹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프로이트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성인이 되었었을 때 어떻게 논쟁적이거나 또는 비판적, 남한테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비꼬고 그 다음에 타인을 이용하거나 또는 자기 밑에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성격으로 드러난다라고 프로이트는 주장을 했어요. 꼭 기억합시다. 자, 학문기를 1에서 3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자아가 완성이 된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리비도가 어떻게 학문에 집중되어져 있고 변을 참았다가 배설하는 행위를 통해서 성적 쾌감을 느낀다.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런 성적 얘기를 해서 좀 난처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남성이 이제 사정을 참다가 사정을 했었을 때의 그 성적 쾌감을 프로이트는 이제 학문기에서 이 배변을 참다가 이 배설했었을 때의 쾌감하고 이게 견주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때도 고착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두 가지, 학문 공격적, 학문 보유적, 이렇게 두 가지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학문 공격적이란 건 뭐냐면은 이 학문기가 되면은 부모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한테 배변 훈련을 시키죠. 이제 더 이상 기저귀에다가 변 보지 말고 이제 어떻게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아서 변을 보게끔 시킵니다. 자, 학문 공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부모의 이 배변 훈련에 일종의 반항하는 겁니다. 아이가. 그래서 일부러 기저귀를 채워달라 해서 기저귀에다 변을 보거나, 기저귀를 부모가 채워주지 않았을 때 그냥 옷에다가 변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데다가 변을 봐버려요. 이해되시죠?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무질서하거나 나중에 성인이 되었었을 때 어지럽히고 그 다음에 낭비, 그 다음에 사치, 무절제, 반항적, 공격적 성격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프로이트는 주장을 합니다. 자, 학문 보유적 성격이라는 건 뭐냐? 이건 거꾸로 부모가 배변 훈련을 시켰는데 그 배변 훈련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 복종을 하는 거죠. 응아를 참는 겁니다. 변을 대장 안에다 머물러 두고 이제 참게 되는데, 이런 아이들은 이제 나중에 성이 되면은 청결, 너무 여기서 청결이라는 건 이제 지나친 결벽증적 청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너무나 절약한다거나 또는 인색하거나 또는 쌓아두는 거, 뭐든지 이렇게 저장 강박증이라고 얘기하죠. 뭔가를 쌓아두는 그런 성격으로 비약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자, 남근기.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이트의 이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이 성격 형성에 가장 영향을 주는 시기를 프로이트는 남근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남근기는 3에서 6세인데요. 성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 리비도가 어디요? 성기에 집중되어져 있고, 자, 자신의 성기를 자극하거나 또는 타인의 몸을 보거나 자신의 몸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통해서 쾌감을 느낍니다. 자, 남자애들 겪는 거 오디푸스 컴플렉스, 여자애들이 겪는 거 일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다시 한번, 남자는 뭐요? 웨디푸스 컴플렉스, 여자애들은 일렉트라 컴플렉스라 그랬죠.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 웨디푸스 신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죠.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아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왕비로부터 왕자를 하나 얻었습니다. 자, 왕자는 너무 잘생겼고, 그렇죠. 보기가 좋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언자가 와서 그 왕한테 예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이 왕자가 나중에 성이 되었었을 때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언을 믿고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왕자를 죽이기로, 없애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그 왕자를 신하에게 맡기고 신하에게 죽이라고 명을 합니다. 근데 신하가 보고서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너무나 아이가 보기가 수려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죽이질 않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자기가 직접 키웁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어떻게 해요? 예, 밖에 나오죠. 밖에 나와서 어느 날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통치하고 있었던 왕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왕국에서 길을 가던 자기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즉 국왕을 만나게 된 거죠. 시비가 붙었고 이 아이가 실제로 자신의 친아버지인 왕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또 문제는 왕이 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진짜 어머니와 즉 그 자신의 진짜 아버지의 아내였던 왕비였던 그녀를 왕비로 삼아서 결혼을 하죠. 그 이후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왕은 자신의 누나를 뽑아버리고 자신을 자책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죠.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근친상간에 관한 얘기, 이것이 바로 이제 웨디푸스 신화에 관한 얘기고, 프로이트는 그 웨디푸스 신화를 바로 이 남근기 때의 남자 아이들, 남아들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다라고 비유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해를 했습니다. 보면요, 남자아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성적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현재 자신의 어머니를 성적 대상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남자아이한테는 경쟁 대상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와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도 아버지처럼 되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아이는 이때 동일시 방어 기제를 일으킵니다. 뒤에 가서 공부하시겠지만 이 동일시 방어 기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모방하고자 하는 대상의 행동을 따라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하죠. 보면은 이때 되면 아이들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뭐 아빠 몰래 가서 뭐 아빠가 쓰던 면도기를 갖다가 써본다든지 몰래 아버지의 넥타이를 매본다든지, 그렇죠. 그런 일들을 이제 따라서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세 불안증에 빠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현상인데요. 이 남근기 때 남자아이들의 현상 뭐요? 예, 거세 불안증. 무슨 증? 예, 거세 불안. 자, 거세라는 말은 생식기를 잘라낸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 이때 남자애들은 어떤 사고를 갖게 되냐면요, 이미 자아가 완성이 됐거든요. 여러분, 자아는 무슨 원리? 예, 현실 원리에 의해서 구동된다 그랬었죠. 그렇죠. 예, 현실 원리라는 것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현 상황을 사실적으로 인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남자아이들은요,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금 실제로 소유하고 있고, 하지만 그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가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나보다 더 강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나보다 더 덩치도 크고, 그렇죠? 나보다 더 능력도 있고, 그 아버지를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아가 그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나보다 힘센 아버지가 언젠가 조심스럽게 자신한테 다가와서 자신의 남성 심벌인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릴 거라고 하는 공포증에 빠진다고 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맘때쯤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남자애들은 이 바지에다가 손을 넣어갖고서 이제 조물락조물락거리고 다니는 모습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선생님들도 그러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버지가 자신의 근친상간적 행동을 거세를 통해서 벌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경험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엘렉트라 컴플렉스. 자, 여자애들은 이 난근기 때, 이 초자가 완성되어진 난근기 때 이 여자애들이 경험하는 현상을 우리가 엘렉트라 또는 일렉트라 컴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엘렉트라 컴플렉스라는 건 도대체 뭐냐면요, 똑같아요. 여자애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성적 대상으로 여긴다고 봤어요. 남자애들이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통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성적 대상으로 사랑한 것처럼 여자애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성적 대상으로 여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자, 이 웨디푸스 컴플렉스하고 좀 틀린 게,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이 영아 때 자신의 난근을 거세했다고 여자애들은 상상한다. 무슨 소리냐면은, 프로이트는 여자애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여자 아동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태어날 때는 남자 생식기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것을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이 영아였었을 때, 즉 아무것도 모를 때 잘라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사고 상상을 갖고 있다라고 프로이트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유가 돼서 여자애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경쟁 및 그 다음에 비난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때도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죠. 요맘때쯤 여자애들 보면요, 자신의 엄마하고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그렇죠? 예, 엄마하고 막 싸워요. 하루 종일 이제 집에다가 같이 놔두면은 엄마하고, 엄마 왜 그랬어? 엄마 내 맘대로 할 거야. 막 이러고 막 싸움하다가 아빠가 퇴근해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막 쫓아가서 아빠를 꽉 안아주죠. 예, 여자애들의 그런 습성들을 보고 이제 프로이트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면. 자, 이때 여자애들이 경험하는 현상이 바로 이제 난근 선망이에요. 자, 무슨 선망? 예, 난근 선망. 자, 난근이 뭐죠? 남자 생식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선망, 예, 바란다는 얘기죠. 자, 뭐냐면은 여자아이가 자신의 생식기를 열등하게 여기고 대신에 남성의 생식기를 달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난근 선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엄마에 의해서 잘려져서 잃어버렸던 자기 생식기를 참 찾고자 한다. 그것을 이제 난근 선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요, 페미니스트 학자들, 자, 페미니스트가 뭐예요? 여권 우월론자들 또는 여권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성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어떻게 차별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회운동가들을 얘기하는데, 이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어떻게 비판받았던 심리학자 누굽니까?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당연히 누굴까요? 프로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 입장에서는 지금 난근 선망과 그다음에 이제 거세 불안이라는 내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여성을 남성보다 굉장히 열등하게 이해를 했죠.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권 우월론자들, 페미니스트들에서 비판받았고, 사실은 이것이 프로이트 당시, 즉 빅토리안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의 이제 보편적인 문화, 주류 문화였었습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잠복기는 6에서 12세인데 이때가 뭐 하는 때입니까? 우리 보통 학령기라고 해서 이제 학교에 입학할 때죠. 입학했으니까 이제 입학해서 이제 졸업할 때까지 얘긴데요. 친구들 만나야 되고 이제 또 공부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 몰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리비도가 잠재되어져 있다. 그래서 잠재기 또는 잠복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초자가 더욱 강화돼서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이제 제지합니다. 초자의 완성은 난근기 때 완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더 강력해지는 시기를 이제 프로이트는 잠복기로 본 거예요. 이 초자가 강력해지면서 본능적인 충동, 즉 원초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어떻게 이렇게 집어누른다라고 본 거예요. 자, 생식기는 12에서 20세인데 우리 이때가 뭐죠? 사춘기, 이제 청소년기죠. 뭐 경험도 해보셨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이제 성적 패러다임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그렇죠? 아이들의 사고방식, 모든 것이 성에만 몰입되어져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성적 충동이 굉장히 증가하고 성에 몰입하는 시기다라고 본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시기, 바로 이 세 시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시기 난근기. 난근기 때 벌어지는 일들, 바로 뭐다? 남자애들 웨디푸스 컴플렉스에 의한 거세 불안, 여자애들 엘렉트라 컴플렉스에 의한 난근 선망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럼 이제 프로이트 인간관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주요 개념들 봤는데요. 이 주요 개념들의 근거에서 프로이트는 도대체 어떻게 인간을 이해했을까? 자, 보니까 첫 번째 수동적 인간입니다. 인간 행동은 무의식 속 뭐요? 원초와에 의해서 동기가 됩니다. 즉 본능적으로 인간은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능이 인간 행동의 동기가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굉장히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만큼 인간을 비합리적, 그렇죠, 모순적,
또는 부정적으로 그린 학자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프로이트는 인간을 매우 부정적으로 그렸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결정론적 인간. 인간 성격은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통해서 확장되어집니다. 확정되어져요. 무슨 소리냐? 앞에서 공부하셨지만 구강기 때 어떠어떠한 고착 현상 보이면 성인기 때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현상이 드러나요. 그렇죠. 학문기 때 고착 현상이 성인기 때 반드시 어떤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원인이 되어지고, 즉 각각의 과거의 시기들이 원인이 되어지고 그것이 성인기 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간은 결정론적으로 이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지향적 인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원인이 되어지고 어릴 때가, 즉 초기 아동기 때 이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이 원인이 되어지고 그것이 성인기 때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를 꼭 두줘야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인간의 문제가 있다. 그럼 프로이트적 관점에서는 얘가 왜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를 이 성인이 왜 경험하고 있을까? 너는 아동기 때, 유년기 때 구강기, 학문기, 난근기를 잘못 보내서 그래. 이해되시죠? 그 시기를 두지기 때문에 과거지향적 인간관을 갖고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투쟁적 인간이라는 것은 무의식 속 원초와의 본능적 욕구 실현은 사회적 기대와 끊임없이 어떻다? 투쟁한다. 무슨 소리죠? 원초와는 본능이었고 그 원초와에 맞서기 위해서 자아가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자아는 어떻게 현실 원리에 의해서 원초와의 쾌락 원리를 집어 누른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쾌락 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쾌락 원리는 또 솟아나죠. 그것이 서로 싸우면서 사회에서 일정 부분 적응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결국 그 싸움에서 지게 되면, 즉 투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역기능적 인간이 되고 어떻게 사회에서 도태되는 인간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우리 지금부터 무의식 속 자아방어기제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무의식 속 뭐라고요? 자아방어기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 프로이트에 어떤 얘기 공부하셨냐면은 프로이트는 인간 정신세계를 공간적 관점과 그다음 구조적 관점으로 구분했다 그랬죠.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공간이 세 개가 있는데 의식, 그 다음에 전의식, 무의식의 공간이 있었고 요 안에 구조물들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의식 속 안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온 원초화가 있었고 원초화에서 어떻게 자아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초자 이런 모양이 있다 그랬죠. 자, 중요한 게 이 방어기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은 무의식 속에 있는 자아가 갖고 있는 겁니다. 원초와의 방어기제가 아니에요. 자아의 방어기제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무의식 안에 있는 이 자아의 이 부분, 이해되나요? 자, 자아는 현실 원리에 의해서 구동되어진다고 했어요. 현실 원리는 사실 의식적인 원리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 현실 원리에 의해서 구동되어질 자아가 어떤 외부적 상황에 의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그 자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방어기제를 무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자, 교재를 보시니까 방어기제라는 것은 갈등과 불안에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갈등과 불안을 발생시키는 해당 원천을 왜곡하거나 대체하거나 또는 차단하는 어떤 무의식적 기제라고 봤다. 자, 특징 보면요. 중요해요. 자, 방어기제가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실 방어기제들 중에서 승화라는 것이 있는데, 승화 방어기제 있어요. 바람직한 긍정적 방어기제입니다. 지나친 방어기제는 병리적 증상을 발생시키고, 자, 방어기제를 2가지 이상 동시에 같이 쓰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병리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방어기제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 판단 기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방어기제 강도. 얼마만큼 세게, 강력하게 방어기제를 사용하느냐. 두 번째는 방어기제와 방어기제 사이의 균형도. 그 다음에 연령의 적절성. 그러니까 방어기제를 사용할 적당한 연령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뭐 배웠냐면은 동일시라는 거 지금 공부하실 거예요. 동일시 방어기제는 난근기 때 사용을 했었었죠. 남자애들이.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 그 동일시라는 방어기제를 난근기 외에 너무 어렸을 때, 난근기보다 어렸었을 때, 학문기 때 사용한다든지, 그렇죠? 더 나가서 성인이 되어서 동일시 방어기제를 너무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병리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또 철의 가능성.
방어 기제에 역기능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철회, 방어 기제를 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방어 기제를 쓰지 말아야 하는 판단하고 방어 기제를 쓰지 말아야도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방어 기제를 철회하지 못하고 계속 방어 기제를 활용하게 된다면은 그것도 병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강도, 그다음에 균형, 자 연령 적절성, 철회 가능성 네 가지를 가지고 방어 기제 병리성을 본다. 자 종류 봅니다. 반드시 시험 문제 나와요. 자 하나하나 우리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억압 방어 기제. 다시 뭐라고요? 억압.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1차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어 기제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방어 기제가 바로 1차 방어 기제 억압입니다. 보면은 용납하기 어려운 생각이나 욕망 등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죄책감, 뭐 수치심 이런 거죠. 이것을 자 무의식 속에 무의식적으로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다가 이것을 무의식에다가 던져 놓는데 던져 놓는 방법이 어떻다? 무의식적으로 던져 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보면 대표적인 예가 내일 사회복사 1급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런 학생이 나도 모르게, 즉 무의식적으로 시험일, 내일 시험 본다는 사실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억압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억제예요, 억제. 억제는 방어 기제 중에서 아주 유일하게 자 의식적인 억압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어 기제라는 거 기억하세요. 억제, 억압하고 억제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억압과 같이 용납하기 어려운 생각이나 욕망 등을 무의식 속에 머무르게 하지만 단 그것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일 사회복사 1급 시험을 앞둔 학생이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친구들하고 야 오늘 술 먹자 이러고서 모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걸 억제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자, 억압하고 억제 구분할 수 있겠죠? 억압은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에다가 머무르게 하는 것이고, 자, 억제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라는 거, 자, 기억해 두시고, 자, 취소 방어 기제라는 게 있는데, 자, 보통 원상복귀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보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동그라미, 자, 죄책감을 무의식적으로 지우고 그가 받은 피해를 원상복귀 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보면은 예를 볼게요. 화가 난 엄마가 아이의 뺨을 딱 때리자마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꼭 안아주죠.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안아줘요.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한 행동을 취소시키는 거죠. 그 행동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제3자에게 피해를 준 행동입니다. 그것을 원상복귀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방어기제, 그것이 바로 취소라는 거. 자, 방어기제를 기억하실 때는요, 예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우리 교재 안에 예문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 예를 가지고서 방어기제를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반동형성이 있는데 잘 보세요. 반동형성이라는 말. 반동이라는 말은 반대로 행동한다는 뜻이죠. 이게 행동할 동자입니다. 움직일 동자. 그래서 용납하기 어려운 생각이나 욕망 등을 무의식적으로 정반대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는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보면요. 대표적인 예가 미운 놈 떡 하나 주기라고 하죠. 밉다라고 하는 생각과 떡을 하나, 떡이란 건 좋은 걸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서로 상반되는 얘기죠. 미운 사람은 더 미워하는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미운 사람한테 떡을 더 줍니다. 또는 뭐 이런 거죠. 관심 있는 여성을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죠. 우리 회사 같은 데서 보면은 내가 저 사람 참 좋거든요.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좋다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 사람을 더 괴롭혀요. 이런 것들을 반동형성이라고 합니다. 자, 동일시 방어기제. 자, 공부하셨죠? 우리 난근기 때 방어기제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주위에 있는 주요 인물의 행동이나 성향을 어떻게 닮아갑니다. 보면 난근기에 거세 불안을 경험하는 남자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경우가 이해다. 자, 투사. 자, 투사 방어기제 있어요. 보면은 용납하기 어려운 생각이나 욕망 등을 자 밑줄 긋게요. 무의식적으로 타인이 이러한 생각이나 욕망 등을 가지거나 느낀다고 믿는 겁니다. 자, 투사. 자, 보면은 살인범이 실은 상대가 자신을 살해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이런 것이 이제 투사 방어기제고요. 자기애로 향함은 공격적인 충동이 자신한테 향합니다. 우리가 공격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공격적 충동, 즉 공격적인 본능을 우리 앞에서 뭐라고 배우셨어요? 우리 타나토스라고 공부하셨죠? 그것이 남을 향해서 공격적인 본능이 발현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자기한테도 발현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자기애로 향한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보면은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받은 아이가 자신의 벽을 머리에다 붙여서 동그라미 자해하는 거죠. 자해. 이 자해가 대표적인 뭐다? 바로 자기애로 향한 방어기제입니다. 자, 전치 방어기제. 어떤 대상에 대한 공격적인 감정을 자 밑줄 볼게요. 그 대상보다 자신한테 덜 위험한 다른 대상에게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전치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피해를 입었었을 때 그럼 피해를 입힌 당사자를 대상으로 내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상을 그 강력한 사람보다 덜한 사람, 즉 자신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대상한테 어떻게 그 행위를 보이는 게 바로 이 전치방어기제입니다. 대표적인 얘가 우리말에 그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돌 던진다고 하죠. 옛날에 종로에는 여러분 그 깡패들 많았다 그러잖아요. 종로 깡패. 거기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럼 깡패한테 분풀을 해야 되는데 깡패한테 맞서기는 무서우니까 한강에 가면 아무도 없죠. 거기서 눈을 흘기는 거예요. 뭐 또 대표적인 예가 아버지한테 혼이 났습니다. 혼이 나고서 나와서 뭐 하죠?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못하고 가만히 있는 개를 발로 뻥 차죠. 그렇죠. 너이 씨 이러면서 방을 뻥 찹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뭐다? 지금 나왔던 전치방어기제다. 자, 대리 형성, 우리 대치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생각이나 욕망 등을 보다 더 수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자, 전치시키는 겁니다. 전치방어기제 배웠죠. 그래서 보면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는 여동생이 자, 아버지와 비슷한 용모를 가진 사람과 사귀는 거 예가 될 수 있고요. 자, 부정방어기제가 있습니다. 부정, 이것도 중요하죠. 보면은 용납하기 어려운 생각이나 욕망 등을 무의식적으로 현실 또는 사실로 인정하는 것을 자, 동그라미 거부합니다. 자신이 인정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인정 못하겠는 것을, 그렇죠. 인정 못하겠는 상황을 갖고 어떻게 인정 못하겠다라고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보면은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자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자, 합리화방어기제가 있는데요. 용납하기 어려운 자신의 언행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럴듯한 설명이나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는 여인이 사랑하기에 이별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것이 바로 합리화 방어기제고요. 보상은 자신의 실패나 약점을 보충하고자 자신의 강점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방어기제를 얘기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거죠. 뭐 나폴레옹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퇴행은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현재 발달 단계보다 더 이전의 발달 단계를 후퇴합니다. 퇴행 이것도 방어기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을 독차지하던 마지가 동생을 본 후에 갑자기 대소변을 못 가린다든지. 자, 해리방어기제는요, 성격의 일부가 자아의 지배를 벗어나서 또 다른 하나의 독립된 기행을 수행합니다. 해리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의 객체로서의 한 인간 안에 두 개 이상의 자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뭐 그런 사람들 요새 많잖아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것이 해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지킬 박사 하이드 얘기죠. 한 사람 안에 지킬 박사와 지킬 박사라고 하는 이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한 인격이 들어가 있고 또 하이드라고 하는 괴물이 또 들어가 있죠. 자, 이제 승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장 긍정적 형태의 방어기제인데 성적 공격적 에너지를 즉 에로스나 타나토스와 같은 에너지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형태로 유용하게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한 공격적 욕구를 가진 사람이 권투 선수가 되는 거. 자, 전화는요. 심적 갈등의 감각기관, 그 다음에 수의근 계통, 자, 여기에 증상으로 표출되는 것인데, 자, 이게 보면요. 전환하고 신체화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심적 갈등이, 그렇죠. 감각기관,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수의근 계통이라는 것은 몸의 근육 중에서 손이나 발처럼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얘기합니다. 표현되는 거예요. 보면은 시험 공포를 겪는 학생이 시험지를 받아서 본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눈으로. 이런 것들을 전환이라고 하고, 신체화는요. 이런 갈등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의근 계통 이외의 다른 신체 증상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기관들, 대표적인 게 내장 기관들이죠.
사람 몸에 있는 내장기관들이에요. 예, 이런 걸로 표현되는 것이 신체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공포를 겪는 학생이 시험 전날부터 배가 아픈 경우, 뭐 대표적인 예가 사촌 이상을 땅을 사면 이제 배가 아프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 자, 방어기제 우리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우리 교재 안에 있는 내용대로 시험제 나오니까요.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방어기제 제대로 공부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